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집값 상승의 주범이 바로 고분양가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이런 단지가 4년 동안 무려 분양가가 53%나 뛰었다. 분양가격이 이렇게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집값 상승의 주범이다. 이런 식의 주장인가 봅니다. 기사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내 정비사업장 분양 승인 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올해 3.3제곱미터 평당 분양가는 3,153만 원으로 2015년 2,056만 원과 비교해 4년 만에 1,097만 원 53.4%나 올랐다. 분양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특히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2017년 1,598만 원에서 지난해 2,728만 원으로 1년 사이에 무려 70.7%, 1,130만 원이나 올랐다. 성북구도 59.1%, 강남구도 21.7%, 서초구도 18.1%. 오른 상승률 퍼센트로 보면 오히려 강남, 서초는 많이 안 올랐고 강북 지역이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 이처럼 분양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허그가 분양가 심사 기준이 고분양가를 관리하기에 너무 느슨했다는 게 주장이고, 분양이 이루어지면 주변 시세가 오르고 이후 단지는 다시 이를 기준으로 시세의 10%를 더해 분양할 수 있으니 이게 이전의 기준이죠. 이전의 고분양가의 기준.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분양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이게 분양가가 결국 전체 집값 상승을 이끈 것이라고 지적했다라고 하죠. 이 얘기는 이번에 허그가 고분양가 사업장 관리 기준 바꾼 내용을 옹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오르면 강제로 누가 분양 받으라고 뒤에서 등 떠미나요? 지방에 지금 미분양 왜 나나요? 분양가가 비싸니까 미분양 나는 거죠. 지금 그 가격에 받을 만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청약통장 안 쓰는 겁니다. 당장 지금도 분양가가 먹을 게 별로 없게 나왔다라고 판단하면 청약 경쟁률 안 나와요. 올 초만 하더라도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미계약 물량들 나오는 단지들이 있었잖아요. 동네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분양가가 그걸 쫓아갔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발표한 자료에서도 나타나듯 강북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른 가격들을 많이 허그가 용인해준 반면 강남 쪽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면 서초라든가 강남 같은 경우는 20% 내외밖에 못 올렸잖아요. 강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양가 올리는 걸 타이트하게 허그가 방어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분양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이렇게 자료로서 확인이 되니까 인정되는 부분입니다만 분양가를 올린 게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판단하기엔 어렵고요. 쫓아가는 주변 시세에 맞춰서 분양가가 쫓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바뀐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관리 기준에 따라서 분양가 찍어 누르면 누구만 좋을까요? 지금 뭐 당장 드러나잖아요. 서울 안에 아파트 분양 물량들 무한히 많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뭐 청약 장유유서 소리 나오고 부양가족 4명 40대 중반 이후 정도 아니면 당첨되지 말라 이런 소리 나오는데 결국 소수의 당첨되는 분들만 큰 시세 차익을 누리겠죠. 방향성의 측면에서 이러한 청약 제도가 올바른 건지는 솔직히 한번 좀 원점부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청약 가점 제도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청약 가점 제도에 따라서 배제되는 사람들을 좀 배려해 주기 위해서 그때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가 다자녀 특별공급 이런 것들 추가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청약 제도 자체가 이번 상승장이 끝나고 나면 조정장이 오고 나면 원점에서부터 조금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굉장히 좋지 않을 때 보이던 기사가 다시 보이네요. LH 주택담보대출 상환 어려운 아파트 매입해서 세일앤리스백 한다. 이런 기사입니다. LH에서 한 500세대 정도의 주택을 사준대요. 어떤 주택이냐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는 그런 힘든 집들. 이 주택
소유자로부터 일단 주택 매입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 쪽에다가 넘기나 봅니다. 이 소유는 돈을 댄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 쪽에서 일단 소유를 하고 있고, 관리는 자산 관리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대요. 집을 매각하게 되니까 소유자는 힘든 대출을 일단 은행에 상환을 하고, 소유권이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로 넘어갔으니까 그 집에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개인 나 여기 집에 들어올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새 집주인이 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펀드 리츠 이런 자본이 사는 거니까 자본이 임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소유자였던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는 형태에서 그냥 그 집에서 다시 거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일하고 나서 리스백, 임대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을 붙여서 거래하는 사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 보증보월세로 기존 주택에 5년간 거주할 수 있고, 5년 후에는 다시 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이 집을 다시 살 수도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그리고 면적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고가주택 아니어야 되고, 다주택자 아니어야 되고, 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매입에서 제외된다. 주택을 매입해주는 가격은 매도 희망 가격하고 감정평가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 방식을 도입해 접수된 주택 중 감정평가 금액 대비 매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모든 주택을 다 매입해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제한적으로만 매입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뭐 도대체 어느 나라 얘기야 싶은데 서울 수도권 얘기는 아니겠죠. 뭐 수도권 일부죠. 사실 지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부동산 가격 빠지면서 대출 부담스러운 그런 한계차주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만든 거라 지방에 대한 얘기라고 할 것 같아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이런 방법으로 엑시트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서울의 새 아파트 또는 새 아파트가 될 집들 매매 잘 안 하고 가족들한테, 관계인들한테 증여하는 거 많이 늘어난다, 이런 기사들이 보였는데요. 자,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가운데 증여가 가장 많았던 단지는 어딘지 이제 이렇게 찝어가지고 나왔어요. 어디였냐면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다 증여 단지는 2020년 2월 입주 예정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이 지금 이렇게 뽑은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남주기 싫어서 보유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증여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가치가 있는 집으로 사람들이 판단했나 보다. 그 숫자가 많으면 좀 더 좋다고 판단했겠지, 이런 식으로 좀 읽을 수 있으니까 기사가 나온 거겠죠. 일단 기사를 읽어볼게요. 가장 많은 데는 고덕 아르테온이 진짜 많네요. 증여 건수가 671건, 단연 압도적으로 많네요. 여기 세대수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4,000세대 정도인데 일반 분양 조합 포함해서 671건이면 진짜 많은 겁니다. 전체 세대수 대비. 바로 인근의 고덕 그라시움은 344건인데 거의 더블 스코어잖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분양권 전매가 되고 안 되고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라시움은 전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팔고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었겠지만, 고덕 아르테온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어려우니까 아내 이름으로 또는 남편 이름으로 당첨됐다라고 하면 부부간 증여 정도? 요 정도 하면서 좀 증여가 일부 있지 않았을까?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세대수가 워낙 많았던 단지니까 더 많았던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 3등 중랑구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여기 세대수도 그렇게 안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341건 되게 많네요. 헬리오시티도 314건, 여기도 전매는 가능했던 단지죠. 그 다음 성북구 꿈의 숲 아이파크, 보람의 SK뷰. SK뷰 여기는 신길 뉴타운 5구역입니다. 238건, 굉장히 많았네요. 상위 20개 단지는 서울 전역에 퍼져 있는데 15곳이 아직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지로 나타났다. 주로 기존에 지어졌던 아파트보다는 입주를 앞두고 공사하고 있는 단지들, 이런 쪽에 어떤 움직임들, 증여를 택해서 보유하려고 하는 안전자산으로 판단하고 가져가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읽히는 기사입니다. 용산의 경리단길에 이어서 진짜 이 이태원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권도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 이유가 뭘까? 기사 제목에서 보면 미군이 평택으로 떠나자 무너지는 이태원 상권이라고 합니다. 소비를 해주었던 미군들이 떠나고 나서 이태원 상권이 휘청휘청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해 보여요. 공실률이 26%나 돼서 서울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4번 출구 맞은편 3층 건물은 통째로 1년 가까이 비어있다. 해밀턴 호텔 맞은편에 알짜 입지임에도 공실이 장기화되고 있다. 원래 있었던 가게들이 3년 전부터 차례로 철수했다.
뭐 대략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임대가 차 있다가 빠졌다는 얘기는 기존에 내고 있던 임대료가 부담스러워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권리금도 상당히 높게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세입자들이 포기하고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지역의 상권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 그게 주된 원인인 것 같아요. 이태원 거리 중심부인 해밀턴 호텔 3거리에선 공시 쉽게 눈에 띄는데 3거리에서 녹사평역 방향 코너 자리인 2층 건물은 디저트 가게가 떠난 지 3개월째 비어있고 건물주가 임대료를 2,300에서 1,800으로 낮췄지만 임차인이 나서고 있지 않다. 이번 출구 앞 코너 건물 지하는 5년째 공실이다. 임대료가 2,300만원, 1,800만원 이 정도 매출, 임대료 내려면 매출 얼마나 낼 수 있는 장사가 들어와야 될까요? 뭐 결과적으로 이 동네에서 아주 잔뼈가 굵었던 상인들이 떠나고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전만큼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일 거고요. 기사에서는 미군이 떠난 자리에 그 공백이 되게 크다라고 얘기하지만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비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는 미군이 떠나기 전부터 상권 자체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 흐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사 보니까 아직 먹고 마시는 이런 음식점들이라든가 술집들 이런 데는 아직까지 장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판매업종이라든가 이런 거 중심으로 낮장사 이런 거 중심으로 조금 힘든 것 같고 그런 트렌드가 싹 바뀐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이런 오프라인 상권이 조금 유지가 되다가 미군들 떠나고 나니까 직격탄 맞으면서 많이 침체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다. 근데 지금은 그런 주점이나 클럽 같은 내국인주의 밤상권이 버텨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안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 이태원 상권도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많이 확장됐어요. 원래 상권이 아니었던 지역들까지도 골목 타고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술집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은 되게 많이 늘어났는데 수요는 여러 다른 이런 비교되는 어떤 먹고 마시는 상권들 이런 거 만들어지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문제도 발생되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미군이 떠나고 나서 확실히 변화는 있어요. 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외국인 렌트들, 미군 렌트들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엘리베이터에서 예전에는 한두 번씩 이렇게 보고 같이 타고 다니고 그런 경우 있었는데 요새는 못 봅니다. 다 이사 간 것 같아요. 용산의 주거지역들도 차츰 또는 급격하게 미군 이전하면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실거래 조사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강남 4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이렇게 8개 구를 중심으로 맞춰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 10일 부동산 대책에서도 기존에 거래됐던 사례들 중에서 이상한 부분들 많이 보인다라고 해서 그 내용이 제일 첫머리에 있었죠. 사실 부동산 TV에서 이 10일 대책 관련해서 얘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당연히 지켜서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서 적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별로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 조사를 아무튼 한다고 하는데 조사 대상에는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입금이 많이 낀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뿐만 아니라 업계약, 다운계약, 허위계약 의심 거래, 미성년자 거래를 포함한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해서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지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래되는 사례들을 놓고 매수하는 사람들 또는 뭐 매도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촘촘하게 계속 보겠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11일부터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과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지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나선다라고 밝혔고 일단 조사 지역은 서울의 25개 구 전체라고 합니다. 특히 강남 4구, 아까 말씀드렸던 서대문, 마포, 용산, 성동은 집중조사라고 했고요. 조사하는 기간은 12월까지로 내년 1월부터는 상시 조사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제까지 거래된 내역들 기준으로 해서 일단 집중조사하고 내년부터는 상시 조사한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부가 강력하게 거래에 대해서 뭔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고 겁을 주면 실제 수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축되는 경향들을 보여왔습니다. 이게 살짝 사라지면 다시 매수가 꿈틀꿈틀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발표 자체가 일단 찬물을 끼얹는데 수요에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데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내일 정도에 주요 지역의 부동산 시장 동향들, 중개업소 분위기 어떤지 좀 얘기 들어보려고 했는데요. 10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 동향,
예, 이 부분은 이번 주 중에 준비해서 부동산 TV에서 따로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